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근무하는 조동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기구, 핵무기 확산, 그리고 전쟁 이런 거를 주제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입시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중에 수시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서를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학생들,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의 입학서를 읽다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게 돼요. 약 70%의 학생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외교학부에 진입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 국제기구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착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에 자기가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 기여하는 과정이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 4년간 이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 중에서 국제기구에 가는 학생들은 한 학번당 1명에서 한 2명 정도 나옵니다.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고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국제기구에 가는 학생들은 한 학번당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나온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본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제기구가 선망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죠. 특히 강대국이 아닌 국가의 젊은이들 중에서 국제기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대한 선망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높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높은 진입장벽이 많은 학생들이 국제기구를 선망하지만 국제기구를 지원하지만 실제 국제기구에 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국제기구에 대한 이 선망이 어쩌면 약간 신화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국제기구의 민낯을, 국제기구의 현실을 정말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 국제기구를 마음속에 두었지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역할이 바로 학부학생들한테 국제기구의 민낯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환상을 깨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이 지금 이 시청자들께 환상을 깨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환상을 깨는 것이 바로 국제기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국제기구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제기구가 밖에서 바라보는 국제기구와 실제 안에서 보는 국제기구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제기구의 실체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국제연합이죠. 이 국제연합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이 국제기구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국제기구 중에 유엔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다. 그다음에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감당하는 조직이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적 쟁점에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입안하는 기관이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정부다. 세계 여론을 대변한다. 엄청나게 이 유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시각을 바라보면 이 국제연합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국제연합 중에 부패와 관련되는 사례가 등장하면 바로 언론에 서두를 장식하죠. 국제기구가 부패와 연결되기도 하고요. 국제기구가 이 소수의 국가가 통제한다. 그래서 소수의 횡포가 제도화된 곳이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기구 안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연극, 정치선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가 사실상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영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엔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시각이 있는 반면에 매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죠. 국제기구는 어쩌면 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어느 가운데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가 우리가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국제기구라고 말을 해요. 그 국제기구의 속성은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이 3개 이상의 국가의 정부거나 혹은 3개 이상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NGO가 만들어야 돼요. 회원이 최소한 3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회원들이 공식적 합의에 따라서 설립해야 돼요. 제가 지금 회원을 언급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사실상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부 간 기구는 정부의 합의에서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그러면 국제기구가 사실상 주체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합의가 가장 국제기구 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제기구를 만든 행위자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무처가 상설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독립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사무처는 이 국제기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최소 기능이 자료 보존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를 만들었다, 회원국가가 회의를 했다, 회의록 작성해야 됩니다. 합의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존하는 게 사무처의 최소 업무예요. 또한 이 사무처가 담당한 역할이 뭐냐면 이 부정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제 세 번째 속성은요, 이 국제기구는 어떤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기구를 만든 행위자들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쳐요. 근데 그 합의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이 국제기구는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국제기구가 그 활동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소수예요. 대부분 국제기구 안에서 국가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를 누군가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 다른 누군가에게 맡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속성은 비영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결사체를 우리가 국제기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다양하게 분류가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분류 기법이 바로 회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국제기구를 국제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거는 회원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정부 간 기구의 회원은 바로 주권국가의 정부입니다. 이 주권국가의 정부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의에 이르러서 어떤 특정한 조직을 만들면 우리가 이것을 국제정부 간 기구라고 해요. 이거는 조약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혹은 헌장, 조약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NGO들이, 비정부 기구들이 국제 비정부 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이 3개 이상의 소속돼 3개 국가 이상에 퍼져 있는 NGO들 대표들이 만나서 공식적인 어떤 이 합의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이 국제 비정부 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 단위체라고 번역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 국제기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기구가 국제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기구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가 주권국가의 특정한 합의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제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들이 어떤 공식적인 합의는 있지 않은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많은 펀드 혹은 포럼 같은 이름으로 기금, 회의체 같은 이름으로 국가들이 뭔가 느슨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내 가지고서 사무처 비슷한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임무도 주는데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결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분명히 어느 한 국가에 기반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많은 지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가기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국제기구의 한 종류로 봐요.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는 국가들 사이에 맺은 조약에 따라서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정도의 사무처를 가진 조약기구라고 말합니다. 정부 간 기구가 있고 비정부 간 기구가 있고 중간에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혼성 국제 비정부 기구라 그러는데요. 이 혼성 국제 비정부 기구의 회원은 주권 국가인 경우, 주권 국가 그리고 나서 비정부 기구를 포함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혼성 국제 비정부 기구 예로서 세계 보존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 보존 연합은 회원권이 4가지로 분류돼요. 그래서 주권 국가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비정부 기구가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우리가 이 혼성 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국제기구가 얼마만큼 많은가 정확히 통계를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신망이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기구가 있는데 바로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이 국제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국제 조직은요, 국제기구, 그 다음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단위체들에 관한 정보를 소집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라고 하는 이 조직이 2년에 한 번씩 국제기구 연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국제기구 연감이 있는데요. 그 연감에 따르면 이 국제기구가 꽤나 많습니다. 2020년 말 289개의 국제 정부 간 기구가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289개도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은 하나의 국제기구가 아니고요. 국제연합 안에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주권 국가가 사실상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래가지고서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가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 회원권을 가진 국제기구라고 말하는데 이런 국제기구가 37개. 그 다음에 주권 국가가 2개 대륙 이상으로 퍼져 있고 그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39개. 그리고 국제정부 간 기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기구가 지역기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대륙 안에서 혹은 그 대륙 안에서도 몇 개의 지역으로 세분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212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기구는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생각하는데 실제 국제기구의 대부분은 바로 지역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권 국가의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바로 국제기구가 만든 국제기구 혹은 국가들이 만든 펀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2140개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958개의 이 국제기구는 국제기구가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포럼, 펀드 같은 형태로 작동하는 국제단위체는 734개. 그리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가기구는 159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가기구 이게 뭘까? 좀 감이 안 올 텐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국제적십사사입니다. 국제적십사사는 스위스의 사실상 국가기구예요. 근데 이 스위스 정부가 이 기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두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적십사사 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 국가별로 지부가 있는 형태 이런 기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기구가 159개. 그리고 아주 조약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작은 국제기구들이 있어요. 사무처만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 이 국제기구가 2473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비정부 기구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42,000개가 있어요. 42,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매년 정부 간 기구,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를 다 합치면
약 1200개 정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신설되면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만 가는가? 아니에요. 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900개 정도의 국제 정부 간 기구 혹은 국제 비정부 기구 둘 다 합쳐보면 약 900개 정도가 매년 죽습니다. 예, 우리 국제기구의 현황을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약간 지루하죠. 근데 이 통계 자료가 중요해요.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기구를 봐야지만 국제기구가 민낯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현황을 가지고 몇 가지 이 국제기구와 관련된 이 지식을 좀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기구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기구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죠. 그런 국제기구는 매우 적습니다. 정부 간 기구 중에서요, 가장 많은 국제기구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 중에서 사실상 국가의 명시적 합의에 기반되지 않은 국제기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국제기구의 현실이에요. 이 통계 자료 안에서 국제기구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가 우리가 다음번에 검토해 볼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강입니다. 자, 2강은 국제기구의 출발점으로 가고자 합니다. 국제기구가 왜 태어났을까? 그 질문은 바로 초국경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국경성을 주제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